이성호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님 모시고 또 현재 정치적으로나 그런 큰 이벤트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법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그 세법에 맞춰서 우리가 또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인세와 상속세를 대폭 낮추겠다는 후보도 있고 다양한 공약이 나올 것 같은데 정치권이 내세우는 세법 개정 방향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크게 바뀔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처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관세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대내적으로는 또 일기짜리도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는 또 항상 묶음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세수 결손이 난 걸 합산을 하게 되면 대략 90조 가까이 육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실제로 제가 현업에서 체감을 하다 보면 작년부터 세무조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체감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들어가기 전에 소위 말해서 그냥 간단한 소명 업무로 마무리가 되었을 그런 건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정식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연기가 많이 되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고 지금 5월 11일인가요? 그때까지 이제 각 양당에서 후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후보가 이제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약이 어떻다라고 피력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일단은 민주당에서 정권 재창출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첫 번째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일 현재 주택수가 2개 이상이면 기존 세율에서 20%가 중과가 되고 3주택 이상이라면 30% 그리고 내가 아무리 오래 보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가장 먼저 한 게 이 다주택자 중과를 유예를 했고 벌써 세 번째 유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과거의 다주택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도 이미 횟수로 4년 이상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그 사이에 다주택자로 새롭게 편입이 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재창출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중과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구에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현재이기도 하고 또 토지거래허가 구요 시장이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풍선 효과라고 해가지고 지방에 내가 자금이 있고 갭 투자로 서울에 소위 말해서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신 분들은 더 이상 이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실거주를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눈을 좀 돌려가지고 지방 주변에 있는 마포나 성동이나 혹은 강동구 쪽으로 눈을 돌려서 수요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 유의적으로 아파트 값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감안을 한다면 추가적인 조정 대상 지역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내심적인 예측도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는 법인세율도 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3단계 누진세율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구간을 2억 전후로 해서 그리고 200억 전후로 해가지고 최고 세율이 22%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 과세표준 구간을 새로 하나 만들었죠. 3천억 구간을 만들면서 이제 최고 세율이 넘어가게 되면 25%로 이 과세를 하고 있다가 지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는 각 구간마다 1%포인트씩 세율을 또 오히려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저 세율이 지금 현재는 9%부터 최고 세율이 24%인데 과연 다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법인세 율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은 좀 인상을 해서 이 세수가 많은 이 법인세 분야에 대해서 좀 세수를 좀 더 보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반대되는 정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폐지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임대차 입법이라고 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 제도에 대해서는 최소한 손을 보거나 아니면 역시 폐지하는 방향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유산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해 연말에 상속세가 통과가 못 됐죠, 사실은. 그래서 통과가 못 돼가지고 많이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해가 바뀌고 나서는 이 상속세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러면은 유의적인 의미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냐라고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3월 12일 날 지난 기재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유산취득형으로 이제 개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는 만약에 상속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100억이라는 재산을
재산을 가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100억에 대한 세금을 먼저 산정을 하죠. 그래서 상속세가 대략 한 44억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렇지만 100억이라는 재산을 자녀 4명이 있고 각자 25억씩 상속을 한다라고 하면 각자 상속받는 지분에 대해서 비로소 개별적으로 세금을 산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유산 취득형의 큰 구조이기 때문에 25억에 대한 세금을 개인별로 산정을 하게 되면 대략 8억 2천만 원이 개인별적인 세금인 거고 4명을 다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이 33억이라고 하는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산 과세형에 비해서는 대략 25% 정도 세금은 적게 나오는 수준입니다만은 단순하게 상속인들 입장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산 취득형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행 세법 구조가 이 사망일로부터 이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고 사망일로부터 이 과거 10년 이내 최대 10년 이내에 증여한 거나 아니면은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를 했다면 최대 5년까지 증여한 금액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전 증여 재산으로 미리 내가 상속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한 금액이 포함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어떻다 보면은 사실 대부분은 사전에 증여를 하는 금액을 받아가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나중에 상속이 발생하는 사람도 일치하는 경우가 많겠죠. 나중에 상속인이 될 사람한테 증여를 미리 해준다는 의미가 크니까.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를 해줬는데 불구하고 현재 세법 규정상에는 이러한 상속세가 합산이 되면서 세금 부담은 오롯이 상속인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불합리하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말씀드리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손톱깎이 회사였죠. 37이라는 회사가 과거 창업주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계열사에 있는 주식을 임직원분들한테 그냥 증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돌아가시고 나서 합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사전에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내게끔 이 구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150억 정도 세금이 더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7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정상적인 또 계속 가업을 활동을 하지 못하는 회사로 또 이제 많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유산 취득형으로 좀 바꿔서 이 개별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받은 재산이 있으면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이제 다양한 공제 규정들이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고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거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10년 동안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서 부모님을 봉양을 하시게 되면 그 부모님이 남겨준 상속주택을 상속인이 받았을 때는 6억까지 지금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하는 규정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녀가 만약에 4명인데 부모님하고 과거 10년 동안 모시고 산 자녀는 뭐 첫 번째 자녀라고 할게요. 나머지 자녀는 부모님하고 일절 살아생전에 왕래가 있었다든가 부모님을 봉양한다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재산 가액에서 일단은 6억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각자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자녀에 대해서도 이 6억이라고 하는 세금 혜택을 어느 정도 이 분산해서 가져가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불합리하니까 이 공제 금액을 갖춘 특정 요건에 갖춘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에서 6억이라고 하는 이 세제 혜택을 온전히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 개편된 내용의 그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산 취득형으로 개편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제일 의문인 거는 이런 내용은 사실 좋다는 거예요. 이 유산 취득형으로 바꾸자고 하는 게 벌써 한 1998년도에도 관련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이미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언제 이걸 현실적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를 보면 보도자료 맨 말미에는 2028년부터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한 2년 3년 정도 남짓한 시간 동안 연구 영역도 좀 더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적용을 할 때 추가적인 이제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좀 관련된 베이스를 환경을 좀 갖추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상속을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이미 상속을 좀 발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좀 요원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정권이 교체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속세 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은 상속세법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세법 개정안부터 이야기를 좀 먼저 하시는 게 더 좀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에서 메인이 된 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속인이 만약에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 한 명당 공제하는 금액을 현재는 5천만 원인데 그동안 물가 상승률도 많이 올랐으니 대략 한 10배 정도 높여가지고 1인당 5억까지 공제를 해주자라고 하는 안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이 부자 감세 얘기가 한창 나왔던 세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세 표준이 30억 원이 초과하게 되면 50% 최고세율이 적용이 됐는데 이 구간을 없애고 최고세율을 40%로 줄이고 그리고 최저세율이 지금 10%인데 이 과세 표준을 좀 확대해가지고 현재 1억까지가 아니고 2억까지는 그래도 세금을 내더라도 최저세율을 내도록 하자라고 하는 안이 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난 7월 그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여야 의원안들이 나온 그 발의한 안을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공제 금액을 좀 많이 높이자라고 하는 데서는 여야가 이 합치가 어느 정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괄 공제 금액 5억 원을 당시 얘기가 나온 바로는 10억 원으로 올리고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에 대한 현재 공제 금액을 최소 5억인데 10억 원을 올리자라고 한 안에 대해서는 아마 좀 여야 의견이 그 당시에도 이미 일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권 바뀌는 여부하고 상관이 없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민들과의 어느 정도 약속으로 좀 이루어진 바가 있어서 올해 중에는 임시국회로 좀 통과돼서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 3월 초에 보면 여야 대표께서 이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었죠. 이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냥 폐지를 하자. 왜냐하면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은 부의 세대 이전이 아니고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부부 간에는 그래도 경제적 공동체였고 또 한 사람이 이만큼 재산을 많이 이룩할 수 있었던 거는 보이진 않지만 배우자의 조력도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인정을 해서 배우자 상속공제 폐지에 대한 부분도 좀 이야기가 나왔어서 좀 더 나아간다면 이런 폐지까지 좀 발생하지 않을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 재산세, 양도세, 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이른바 빈집 해소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지난 2021년도에 그 이제 행안부 차원에서 지방균형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국의 인구 소멸 지역이 89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연천하고 연천군 그다음에 가평군이 또 포함이 됐는데 이게 5년마다 새롭게 또 지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서는 좀 더 그 개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자료입니다. 현재까지 빈집 호수를 합산하게 되면 대략 13만 호가 전국에 빈집이 있더라. 그리고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 중에 9.1% 호수로 따지면 약 240만 호가 빈집으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빈집 관련해 가지고 이 빈집을 철거를 하고 또 다른 목적으로 내가 이용을 할 것인가로 좀 많이 유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빈집을 만약에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인구 소멸 지역에서 주택을 만약에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2026년까지 주택을 구입을 하고 3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취득했을 때 취득세율을 25% 감면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양도세 측면에서도 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구입하는 주택이 기준 시가 기준으로 4억 이하인 주택을 구입을 했을 때는 기존에 내가 다른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제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택을 처분할 때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던가 또는 장기보유 투표용지를 각각 보유기간, 거주기간 합산해서 40% 더해서 80%로 최대 적용할 수 있다던가 하는 혜택도 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종부세 입장에서도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기본 세율이 12억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주택자로 봐서 특례 적용을 12억까지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보유기간이나 이제 소유자에 대한 나이를 따져가지고 최대 80%까지 공제를 할 수 있는 이 종부세 공제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워낙 또 오랜 시간 동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16만 호 정도가 빈집으로 계속 생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도에 빈집 특별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철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워낙 이제 가만히 두면 안정상이 문제가 있다던가 범죄하고 연루될 수 있는 이런 극심한 빈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행정이 먼저 철거를 하고 나중에 소유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었고 또는 3천만 원까지는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세가 없게 하는 이런 제도도 만들었습니다만 사후적으로 돌이켜보면 크게 사실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터뷰 때마다 현금 몰래 주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좀 인기가 있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해서 법에서 지금 비과세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 구체적인 액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주는 분이나 받으시는 분이나 좀 애매한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액수에 굳이 함부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도 우리나라 3인 가구의 평균 월 평균 생활비가 대략 591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개월, 5개월 평균치를 내봤더니 뭐 800만
500만 원, 10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뭐 6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200만 원, 뭐 4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연 세금이 나오는 것인가라고 많이들 좀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점.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이 자녀들 학원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액수에 함몰돼 있어는 답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를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금액이 얼마든 간에 과연 실질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 생활비나 학자금으로 모두 다 사용을 했다면 그건 비과세로 인정을 당연히 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해서 내가 주는 사람이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생활비나 학자금을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과연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지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녀에게 생활비를 준다라고 하면 이 그 부모가 생활비를 부양하는 대상자로 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나 다른 형제 자매가 생활비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과세 대상이다. 생활비가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비 학자금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정확한 금액을 주는 게 원칙인 것이고 이게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큰 생활비에 대해서 몇억 원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돌이켜 봐야 그게 생활비로 썼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좀 잘 지키신다고 하시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상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현금 거래에서는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 1000만 원 자동 보고 때문에 계좌 이체의 경우에도 1000만 원 이상 하면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부분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상속세 세무조사로서 나중에 과거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내가 의도적으로 이 증여를 할 목적으로 준 금액인가 아니면은 내가 일상적으로 비과세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가족 간의 금전거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사후적인 소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자금 이체를 하시기 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소명이 어느 정도 내가 스스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소명이 대상이 되는 거래가 이 과거 10년 동안 5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에 누적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켜 봤을 때 사실상 소명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자금 인출에 대해서 특히 돌아가시기 직전 2년 동안에는 이게 상속재산으로 추정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인출하실 때 반드시 어떤 목적으로 인출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좀 유념을 하시고 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자금을 좀 인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금 증여 목적으로 대형 카페를 개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네요. 최근에도 이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 대부분 공통된 특징이 이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아시는 분이 최근에 이제 근교에서 카페를 좀 창업을 하시게 됐는데 토지 구입 비용하고 뭐 인테리어 리모델링 다 포함해서 대략 한 200억 전후가 보통 드는 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많이 드네요. 만약에 200억이라고 하는 건물을 내가 이런 베이커리 카페를 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상가로 그냥 받는다고 했을 때 상속세는 당연히 최고세율 50%가 적용이 되니까 당연히 계산을 하더라도 상속세가 대략 한 88억 정도는 세금이 나오실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창업이나 이 베이커리 카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압상속 공제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좀 관련 창업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좀 주의를 하실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압상속 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창업주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은 영유를 해야 이게 공제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압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소위 말해서 경영 수업이라고 하죠. 돌아가시기 전에 2년 동안은 이 가압에 또 실제로 종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최소한 이제 내가 가압과 관련된 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건물이든 부동산이든 나중에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최대 300억 원까지 현재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법을 보시면 이 업종이 모든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제가 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비알코올 음료점업, 소위 말하는 카페가 대부분인데 이런 카페들은 이 가압상속이 되는 이 공제 업종에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산업분류상 코드 번호가 561번인 음식점에 대해서는 또 업종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교에 가시면은 카페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커피도 한잔하면서 먹을 수 있는 대부분 뭐 화덕 피자 아니면은 파스타나 아니면은 뭐 베이커리
또는 이제 같이 한 공간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눈요기를 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술품이나 아니면은 이 가구를 좀 세팅을 해서 갤러리로 임대 주고 있는 면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업종에 과연 실질적으로 이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가에 대한 판단이 좀 많이 이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카페도 있고 아니면 음식점도 있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세법에서는 다른 감면 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종류에 대한 서로 업종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주된 업종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주된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업자 등록증 상에 음식점업을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카페 매출이 더 많다고 한다면 이 업종 공제가 되지 않는 카페에 대한 매출이 이 카페 업종이 이 주된 업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압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 카페를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상속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원래 기간이 5년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도 이 중간에 별다른 사유 없이 폐업하지 않고 이 카페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관련된 사업용 자산이 또 사업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시면 건물 면적 대비 부지 면적은 굉장히 넓은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면적은 어떤 특정 용도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나대지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사업과 관련이 없이 임대 주고 있는 또 면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면적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실제로 신고를 할 때 가압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압상속 공제를 내가 염두에 두고 이런 대형 카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효에 단순히 따를 것이 아니고 내가 공제 요건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좀 꼼꼼하게 계획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라고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오히려 상속세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배우자 상속세가 실제로 폐지가 된다고 하면 상속인 분들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을 우리가 이 협의를 할 때 분할을 할 때 의사결정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신 상황에서 어머님께서 아직까지 건강하시다라고 하더라도 어머님이 발생할 나중에 미래 유고를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그 당시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이 그만큼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리 자녀분들이 입장에서 이 상속재산을 분할해서 좀 더 지분 비율을 많이 가져가는 게 많이 염두에 두실 건데 일단은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세가 폐지가 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 세금을 줄이는 게 어쨌든 목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금을 줄여야지 그게 뭐 배우자분한테 남든 자녀분한테 남든 우리 가족 울타리 내에서 재산이 많이 남아서 남은 기간 동안 또 다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이 지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 배우자 상속공제가 폐지만 되기만 하고 지금 현재처럼 다른 세율이나 아니면은 과세 구조가 개편되지 않고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반쪽짜리 세제 개편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당장 납부해야 될 세금을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크게 납부해야 되는 과세현 효과밖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이제 함께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마련해야 이 방금 말씀드리는 배우자 상속세에 대한 폐지가 설령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세부담이 좀 많이 유의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속 재날 분할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상속 전후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나요? 지금 현재 상속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불과 5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상속세를 실제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연간 10,000명 미만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수준이 20,000명이 육박을 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주택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상속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세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데 그만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상속세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직까지 좀 제일 큰 문제지 않을까. 통일된 방법이 없다는 거. 물론 이제 각 가정마다 개인사가 다 달라서 어떤 방법을 할지에 따라서도 결론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학습이 아직 안 돼 있다는 측면에서 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실제로 상속세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상속세는 감정에 섞인 세금이기 때문에 이게 재산가액이 50억이 넘어가면 가족관계는 거의 비즈니스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상담을 해보면 부산의 광안리 쪽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시다가 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분이 4분이 계시는데 이 건물을 상속받고 나서 자녀분들이 의견이 다 다른 거죠.
어떤 자녀는 지금 이거 너무 건물이 노후화됐으니까 좀 증축도 하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메디컬로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다른 자녀분들께서는 요즘 메디컬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의원 한 명을 받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렌탈 프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매달 나가는 건물 근저당 이자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매수인이 있을 때 처분해가지고 현금화시키자. 이런 각자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일단은 돌아가시고 뭐 3년, 5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각자 재산권을 크게 잘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상가는 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공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런 재산을 분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경매로 넘어가서 처분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100억짜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70억, 80억 정도의 수준밖에 내가 값어치를 내가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속인들이 세금을 납부를 하고 손에 쥐는 돈은 100억 중에 한 절반 정도밖에는 손에 못 쥐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 공중에 분해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절세 방법 5가지 10개가 있다고 한들 그걸 실제로 적용을 못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살아생전에 부모님께서는 이 교통에 대한 정리를 좀 미리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기준을 통해 가지고 상속재산을 분할을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각자 의견을 내가 취합을 하고 공히 이 부모님에 대한 의견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피력을 하는 것이 나중에 사후에 상속인들 입장에서 이 의견이 설령 다른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유지가 있기 때문에 중심점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살아생전에 이제 자녀분들하고 이런 내용 때문에 의가 상할거나 아니면은 이제 감정이 상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일부러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모님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것보다 사후적으로 이제 이 자녀들끼리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소위 말해서 이제 관계 회복 탄력성이 훨씬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토론이나 아니면은 의견에 대한 반박이 있으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평소에 이제 좀 잘 하시는 게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는 이 다른 사례들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의견이 봉합되고 잘 좀 이루어 나가는 비중이 좀 더 많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현금을 주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완벽한 차용증 쓰는 법이 있을까요? 일단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법적 서식이 아니다 보니까 차용증 자체를 내가 그냥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차용증을 내가 안 쓰고 매달 어차피 이자료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 돈을 내가 가족들 간에 이체를 하고 하는 그 거래 형태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증여 거래인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금전 내차 거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심적인 사정을 외부로 현출을 어떻게 좀 잘 할 것인가, 완성도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소명에 대한 전반적인 난이도가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용증은 가급적이면 쓰시길 권해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차용증에 들어가는 내용이 과연 뭔가, 당연하게 이제 기본적으로 빌려가는 원금, 그리고 이자율, 그리고 이자를 언제 상환을 할지,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하고 빌려가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정보하고 이자를 받게 될 금융거래 정보를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원금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상환을 좀 하시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원금에 대해서는 굳이 이제 상환 기간을 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원금 상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차용증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원금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차용증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또 한번 의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차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 과세관청도 이미 다 아는 부분이라서 이 원금에 대한 부분은 뭐 자유롭게 지급 기회를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합의를 해서 원금을 상환을 한다라는 정도의 특약사항 문구 하나만 남겨두더라도 차용증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그 효력의 입증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을 하셨으면 당연히 이자는 그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이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자가 가급적이면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 입장에서는 이자를 정확하게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주시기보다는 계좌 이체로 주시고, 이자를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 금액이 내가 이자 소득하고 다른 소득, 배당 소득을 합산을 했을 때 그 이듬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까지 같이 좀 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전 증여를 못 받았는데 부모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미리 대처하기 힘든데 사망 후에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상속세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지만 급작스럽게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일단 상속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인가 말씀을 좀 드리면 그게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상속재산을 누가 얼만큼 받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속재산을 이 상속이 일어난 이후에 언제 내가 처분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미리 계획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 상속 재산 중에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입주권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속 주택에 대해서는 부모님하고 이제 주택이 없는 이 자녀가 같이 동거를 하다가 그 주택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서 입주권으로 바뀐 상황이고 또 다른 지역에 임대주고 있는 주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녀가 두 명이라고 했을 때 그냥 5대5 분란이 없이 5대5로 내가 상속을 받겠다라고 하겠지만 이 입주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누가 얼만큼 받아갈지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입주권을 상속을 받았는데 입주권을 내가 그냥 현금 청산하겠다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상속인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았을 때 이미 주택에 있는 다른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과 함께 동거한 무주택 자녀인 자녀가 입주권을 100% 받아가는 게 나중에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를 할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이 이미 주택에 있는 상속인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행 세법상 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하게 되면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 받을 때 이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가 없는 걸로 또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각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정 지분 혹은 무조건 이제 5대5 이렇게 상속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상속 지분 비율이 달라지고 누가 받을 것인지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 미리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당연히 이게 언제 처분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미래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상속일로부터 소위 말하는 평가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시가가 매매 금액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할 때에는 이 매매 금액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설령 6개월 뒤에 내가 처분할 의도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매수인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감정평가를 좀 미리 받아놔서 이 상속세가 일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양도세를 줄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세금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양도세가 대략 한 1.5배 정도는 더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통계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 나중에 더 큰 금액으로 양도차익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감정평가 금액도 미리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게 나중에 발생할 나중에 발생할 양도세를 종합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의사결정 시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가족 간의 주택을 줄 때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족분들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단순 증여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증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상속세에 대한 개정과 함께 좀 하루빨리 개정이 돼야 될 것이, 증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한두 번 정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 3번, 4번 정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세법상 최근 10년 동안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합산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합산돼 가지고 세금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2번, 3번 증여를 받을수록 더 큰 금액으로 누진해가지고 세금 부담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지금 내가 증여를 하려고 하는 금액 가치 대비 이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훨씬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 증여재산 공제도 내가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한 번만 공제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증여에 대한 부분은 단순 증여는 그렇게 크게 실익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나 아니면은 저가양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이 만약에 비과세 주택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저가양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유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가 증여세 부담도 함으로써 내가 증여를 받아왔지만 나중에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충고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매 금액에 대한 자금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안정적으로 먼 미래를 좀 계획해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양도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30% 범위 내에서 혹은 이제 시가의 30% 범위 또는 3억 범위 내에서 좀 더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가 양도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상속받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비과세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우선 상속재산에 일반 주택이 있으면 이게 조심을 해야 될 게 과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요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상속인이 원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면 양돌 현재는 주택수가 2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이 상속이라고 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서 주택수가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때는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걸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을 하는 게 이 비과세 원칙에 대한 큰 틀인 거죠. 다만 이제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주 요건이나 필요하다면은 보유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될 것이고 비과세가 되는 주택은 말 그대로 실물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따라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 원래는 주택이었는데 중간에 입주권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 입주권에 대해서는 처분했을 때 비과세를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입주권으로 바뀌었으면 나중에 입주권이 다른 주택으로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는 비과세가 맞습니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 내가 단순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고 난 이후에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역시나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내가 상속받는 지분이 내가 소수지분권자다. 그래서 상속받은 지분이 내가 제일 큰 사람이 아니고 지분이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서 적다라고 하면 이런 예외적으로 소수지분권자 같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 이후에 내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 자체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긴 하지만 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취득하는 비과세되는 주택의 취득 시점이 상속 전인가 이후인가에 따라서 비과세 역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봄 이사철을 맞이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 아파트 자금 출처 조사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다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난 4월 초에 국토부에서 일단은 서울시하고 국토부 그다음에 부동산원에서 강남 3구하고 주요 지역에 이 부동산 합동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 조사 내역을 좀 발표를 하는데 어제 발표한 거 보면 벌써 가격 담합 거래가 59건이 적발이 됐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를 하는 배경에는 사실 이제 아파트 가격이 유의적으로 변동이 되니까 그 과정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항상 연계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파트를 구입한 자금이 증여를 받은 게 아닌가에 대한 소명을 좀 잘 해라라고 하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 일단은 이 보도자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만약에 15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자녀한테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녀분 입장에서는 15억이라고 하는 매매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짰냐면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 당초 매도자인 부모님께서 세입자로 들어가는 임대계약을 같이 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한 11억 정도로 세팅을 하게 되면 전체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줘야 될 금액하고 내가 보증금으로 받을 금액을 상기를 했을 때 남은 4억에 대해서만 자금을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이 안정적으로 아파트 자금을 큰 자금 없이 부담 없이 구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국세청 혹은 이제 관련 이제 기관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가 이게 의문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임대차 계약서 11억 원으로 작성을 했지만 최근 1년 동안 이 아파트에 국토부에 신고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평균이 7억밖에 되지 않더라. 그러면 남은 초과하는 금액 4억 원에 대해서는 이게 부당한 거래. 그러니까 자녀분 입장에서 매매 자금이 없으니 이걸 아파트를 좀 안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 서로 상호 간에 이제 계약한 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이 매매 금액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설령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기존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실제로 거주를 하셔야 되겠죠.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버지가 거주를 하지 않고 사실상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자녀 세대가 거주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당초 계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추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인이 또 되기 때문에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나 임대하고 있는 주택수에 대해서 이 임대보증금 합계하고 합산을 했을 때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주택수 합계가 3주택 이상이고
되고 그리고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 예금 이자율만큼 내가 임대료로 이자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득세 부분이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으로 형태가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도 함께 고려를 해야 이게 이제 아파트를 매수한 시점부터 매수하고 난 다음에 임대사업으로 운용을 할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전반적으로 좀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사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아무래도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까지 항상 명확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금 출처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국세청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PCI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신고된 소득 대비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생활비나 고정비로 지출한 금액과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한 금액의 합계가 크게 차이가 발생을 한다면 나머지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내가 대출을 받은 건지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증여를 받은 건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소명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부터 내가 어떻게 소명을 할 것이고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조사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좀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세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국이 많이 혼란스럽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변동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이번 2025년도에는 세금에 대한 부분 역시 많이 좀 과도기적인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변함이 없는 거는 뭐냐면 긴 호흡 동안에 내가 준비한 세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세금을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어떻게 자금을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미리 한번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절세 전략을 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시면 이 세금 부담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고 세금 부담을 좀 많이 줄이면서 이 자산 이전을 좀 자산을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대선이고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뭐 누가 정권을 잡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세제가 뭐 제도가 변한다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다양한 시나리오 관점에서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시면서 이 자산 뭐 이전 계획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호 세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모시고 또 세금 이슈, 부동산 이슈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이제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로 변경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내야 하는 세금이 뭐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일단 큰 방향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줄어들 것 같다. 그런데 방향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현재는 한 10억 정도까지는 상속세를 대략 안 내잖아요. 뭐 일괄 공제 5억 그리고 배우자 공제 5억에서 뭐 대략 10억까지는 상속세를 안 내는데 지금 이제 방향에서는 제가 좀 내려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유산 취득세. 그러니까 받는 만큼만 내자. 그런데 이게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20억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받은 만큼만 내니까 토탈적으로 했을 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라는 게 이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행정부, 정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입법부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논의가 최근까지 됐던 게 그냥 일괄 공제만 올리자. 유산 취득세까지는 너무 뭐 이렇게 먼 이야기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조기 대선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행정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되면 약간 이어나가는 거고 민주당 쪽에서 되면 이제 약간 좀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그렇지만 국회에서 어쨌든 일괄 공제를 좀 올리자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좀 줄어들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대략 어느 정도 선이냐? 최소 15억, 그리고 한 20억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생전에 부의 무상이전을 할 때 이제 상속과 증여인데 사실 이게 뭐 선택하긴 힘들죠. 증여 같은 경우는 내가 살아생전에 하는 거니까 뭔가 선택권이 있는데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속이 개시된다는 건 이제 사망일로부터 되는 거니까 네. 뭐 어떻게 못 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선택지가 약간 넓어질 수는 있겠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거의 한 12억, 13억 정도 막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울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상속세 나온다. 이런 얘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선 결과를 좀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정권 바뀔 가능성이 일단 높잖아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네. 그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산 취득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받는 만큼만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작업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 25년도에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면 26, 27 보완해서 28년도부터 시행하겠다가 현재 정부의 어떤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만약에 바뀌어서 교체가 돼서 했을 때 막상 이게 딱 봤는데 이게 좀 만만치 않은데? 라고 하면 일단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제 금액만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좀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전 정부에서 했지만 우리도 좀 이건 좋은 것 같으니까 받아서 나가자 할 수도 있고 약간의 여기는 이제 어떤 세법적인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윗분들이 좀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상속세 부담을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엔 현금 증여 관련 부분을 네. 좀 알아볼 텐데 최근 현금 인출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나 새롭게 바뀐 부분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게 글도 보고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이제 좀 바뀌었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바뀐 거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뭘까 봤더니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세무 공무원 포상금 지급. 이게 이제 국세기본법 제 84조의 2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관련된 내용을 잘 잡아내고 하면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더 추가로 주겠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세무 공무원의 어떤 어떤 역할은 세금 상담이 아니고요. 네.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원활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에 이제 좀 인센티브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최대 2천만 원까지 더 받아갈 수 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추정하기에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말들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조금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지금 25년 3월 14일 날 신설이 됐고 25년 6월 15일부터 시행이에요. 공교롭게도 탄핵 이슈 한참 시끄러울 때 이게 됐고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보통 이제 뭐 3개월 정도 있다가 시행을 하니까 딱 6월 15일부터 시행이니까 새 정부 들어서 시행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보통은 관련된 법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 법은 국회에서 다루는 거고 이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쪽에 주도권이 가 있는 거죠? 행정부에 가 있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규제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 수요 억제에 관련된 정책을 좀 많이 내는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제 게다가 행정부에 다 위임한다고 하니까 그림이 좀 그려지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일부 비판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헌법 59조에 헌법 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 헌법 59조에 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행령이 아니고. 네. 그럼 관련된 법을 개정해서 법에 좀 더 구체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거기서 또 시행령이 위임했다. 그렇다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저도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말들, 영상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걸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포상제도 도입돼서 실질적으로 뭐 적발을 해가지고 포상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안타까운지 아니면은 뭐 사실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소송 이슈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사실. 뭐 아주 좀 극단적으로 가면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서 갑자기 뭐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뭐 제가 좀 말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세금이라는 거는 이 굉장히 신성한 어떤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떤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양날의 검 같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신중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현금 인출 1,000만 원 자동 네. 보고와 이거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하루에 1,000만 원 이하로만 출금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네, 정말 네,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뭐 저는 이제 당연히 뭐 세무사도 아니고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이게 제 주변에는 뛰어나신 세무사님들 계시고 세무 공무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실제 조사한 거를 들어보면요. 제가 확인한 거로는 들은 거로는 100만 원 단위도 잡아요. 우리 세법에 네. 이게 증여라고 명백하게 되어 있는 건 당연히 증여세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상관없고요. 다만 이제 1차 필터라고 할 수 있는 게 금융정보 분석원 이제 FIU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신고가 자동으로 되고 그리고 1,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너무 약간 좀 불특정하게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떤 의심스러운 뭐 행동들이 나타난다. 가령 뭐 매일 100만 원씩 인출을 한다든지 500만 원씩 주기적으로 보낸다든지 그러면 금액과 상관없이 또 이게 신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어떤 행정력이라든지 그런 걸 다 봤을 때 모든 내용에 대해서 추징할 수는 없죠. 언제 걸리냐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뭔가 물건, 자산,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잡히는데 그게 이제 소득 대비 몇 배냐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연봉 1억이라고 해볼게요. 엄청 높죠. 네. 엄청 연봉이 높은 편인데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그 돈을 모은다고 해도 절반 저축으로 굉장히 많이 한 거죠. 많이 한 거죠. 그럼 2억 5천이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 집을. 대략 뭐 10억 20억대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뭐 50억짜리를 샀다. 강남에 가서. 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이게 1,000만 원 이상 이체한 거, 뭐 100만 원, 500만 원, 이게 1,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체하고 그런 경우에는 다 못 잡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영화 살인의 추억 보셨잖아요. 뭐 소멸시효 같은 게 있습니다. 세금도 부과할 수 있는 그 소멸시효가 있는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라고 좀 어렵게 말해서 양도세는 보통 5년이고요. 상징세는 10년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정한 방법을 쓰잖아요. 15년이에요. 제가 이번에 아는 수강생분의 지인인데 13년 전에 잡혔어요. 이야.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적극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과세 당국이 안날로부터 1년이에요. 안날로부터. 안날로부터. 그러면 이거 소멸시효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론상 없어요. 어. 물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긴 하겠죠. 우리 같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10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해봤는데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직 몇 년 남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네네. 나중에 걸리면 가산세까지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내가 뭔가 자산을 취득할 때 그때 걸립니다. 그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를테면은 맞습니다. 자기 연봉에 뭐 비해서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네. 몇 년 동안 이 정도 저축하면은 취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어야지만 안 걸린다. 그렇게 볼 수가 이게 있겠네요. 네. 평균적인 밴드가 있어요. 여기서 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감안을 하시고요.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세금 없이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네네. 5억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반응 네. 얻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네. 이제 보통 이제 5억 이렇게 세금 없이 주는 게 이제 뭐 창업 이게 그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그런 거 말고 그냥 현실적인 증여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보통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되게 되면 2천만 원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욕심을 내서 1억 2천을 주자. 그럼 왜 1억 2천이냐? 1억 2천에서 공제금액 2천만 원을 빼면 딱 1억이 나오잖아요. 그 1억 원이 증여세 최저세율 10%입니다. 과표. 네. 거기에 꽉 맞춰서 주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물론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태어날 때 1억 2천, 10년 뒤에 아직 미성년자니까 또 1억 2천. 그리고 이제 10년 지나면 이제 성년 자녀 됐잖아요. 그러면 1억 5천. 그러면 각각 증여세는 1,000만 원씩 내는데 토탈 받은 금액이 5억 4천이에요. 그러면 증여세가 4천이에요. 그러면 5억 4천에서 4천을 빼니까 5억이 남죠. 그러면은 저는 꽤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걸 이제 출생했을 때 1억 2천에서 1,000만 원 세금 내면 1억 1천이 남는데 우리 뭐 우량주라든지 뭐 펀드라든지 ETF 이런 거 넣어놓고 좀 지수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해서 놔두면은 꽤 많은 수익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애가 태어나자마자 아무리 내가 고소득자라 그래도 1억 2천을 턱 하고 주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이론상 최대치를 말씀드린 거고, 근데 다만 실제 이거 하시는 분들은 위에 조부모님 계시잖아요. 손자녀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도움을 주세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야 내가 어차피 너한테 주는데 세금 나오고 다시 너가 또 주면 세금 또 나오잖아. 2번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곧바로 다이렉트로 해줄게.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국세청도 이걸 다 알거든요. 그러면 2번 낼 거 1번 피했으니까 좀 할증 세금을 더 내세요라고 해요. 그게 30%예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만약에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 개 돼서 1억 2천,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10년마다 다 도와주셨어요. 그럼 토탈 5억 4천인데 세금 4천만 원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할증 30%가 붙어요. 그럼 얼마죠? 5,200이에요. 그럼 내가 1,200만 원 더 낸 거죠. 물론 1,200만 원이 큰 돈이긴 한데 저는 30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좀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온 집안 가족들이 다 지원을 해서 증여하는 경우도 요즘에 많이 생기더라.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죠.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결혼할 때 이런 비슷한 작업을 한 배우자를 찾습니다. 네. 그러면은 벌써 10억이죠. 그리고 이제 혼인 출산 증여자산 공제도 1억씩 있잖아요. 1억씩 또 받고. 그러면 12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혼인 신고를 하시고 부부 공동 명의에서 그냥 가장 좋은 거 하나 딱 사시면 됩니다. 대출 받아서. 그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면. 웬만한 거 다 살 수 있겠네요. 사실. 웬만한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는 그 단계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The most powerful AI chips in the world will be made right here in America. 保留采取一切 with Taiwan Semiconductor. have them made by TSMC.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